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토킹, 범죄인가 질병인가, 반의사 불벌죄 폐지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설이나 폭우, 태풍 등으로 교통편이 끊겨서 불가피하게 20대 청년과 40대 여성이 밤을 같이 지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누가 누구를 조심해야 할까요? 만일 여러분의 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뭐라고 타이르시겠습니까? 너 혹시라도 아주머니께 허튼 짓 하면 혼난다. 아니면 너 그 아주머니 조심해야 한다. 어느 쪽이신가요? 40대 중년 여성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어느 쪽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2003년, 4년, 5년 무렵,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7년, 18년 전에 이런 질문을 주변에 가까운 또래 여인네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 동영상 뒤쯤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의 남녀들이 번개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난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남자랑 손만 잡아도 애가 생기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걸로만 알았다니까요. 그 얘기를 들은 제가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무지한 것이지요. 발랑 까져서 나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정도의 무지라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손해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문제아가 될 수 있다며 제가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남녀 간의 미투 사건은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더더욱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뜨거운 이슈의 대형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런 초대형 미투 사건을 제가 나서서 3차례나 해결한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표면상으로는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인 것으로 발단이 되었지만 가해 남성을 대신해서 제가 사건을 파헤쳐서 결국은 남성이 가해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성의 스토킹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과 여성 가해자의 시인을 받아내며 공개적으로 밝히며 뒤집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킹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여성 가해자, 남성 피해자의 구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이 일방적으로 많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실상은 거의 비슷하거나 어쩌면 그 반대, 즉 제가 경험한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남성들의 경우는
스토킹을 당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거나 법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해결해야 할 만큼의 피해거나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며 또 드러내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짧게 얘기를 하자면 여성들이 조금 유난을 떠는 것이 스토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스토킹에 무기나 흉기가 동원된다거나 돈이나 몸을 요구한다거나 폭력, 협박 같은 것이 수반된다면 그것은 별개의 또 다른 범죄이므로 그것은 스토킹 범죄에서 예외로 하고, 맨몸으로 빈손으로 가해지는 스토킹은 범죄라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느 한쪽이 아니면 양쪽 모두의 무지, 대화 소통의 미숙, 감정 처리, 감정 표현의 미숙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리적 해프닝 또는 심리적 현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심리적 요인이 정신적 요인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찌질이 상태에서 또라이 상태로 번진다고나 할까? 그런 것을 자가 진단하고 예방하고 훈련하는 가장 훌륭한 공간이 바로 이 인터넷, SNS 등의 이 통신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통신 공간에서의 스토킹. 맨몸과 빈손 이외에 무기나 흉기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돈이나 몸을 요구한다고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이게 실제로 통신 공간은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않으면서 대화 소통, 감정 처리, 감정 표현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간입니다. 이 통신 공간에서 연습이 되시면 실제 생활에서도 이런 스토킹의 피해를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했는데, 가장 많은 오류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의사표현. 또 반대쪽에서는 저는 당신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주제로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방해하신다면 제 가족에게, 아니면 우리 모임의 리더에게, 아니면 회원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이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정도의 의사표현 정도는 해줘야죠. 이 정도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이댄다면 이건 스토킹의 범죄로 간주하기로 하죠. 근데 이런 의사표현을 하지도 않으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자꾸 발단이 돼서 되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나 교류가 전혀 없었던 낯선 사람이 마구 들이대는 것도 이것도 스토킹의 범죄라고 간주하기로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교제가 있었던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아직 남아있는 연정, 미련, 질투, 시샘, 열등감 등등 이 보다 세밀한 감정과 심리 현상이므로 이걸 무턱대고 범죄로 몰아붙일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긁어부스럼이 화근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이런 스토킹에 대하여 반의사 불벌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처벌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이 두 가지 키를 피해자가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두 개 다 갖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걸 폐지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키 하나를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가해자를 용서 없이 무조건 처벌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되면 이거 애초부터 친고죄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고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되면 이런 상태가 되지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냉정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보복범죄가 발생하므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아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벌을 받은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발생하는 보복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고소와 합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고소나 합의에 비해서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보복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저는 이거 전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반의사 불벌죄로 극소수의 보복범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피해를 줄이겠노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경미한 훨씬 많은 다수의 사건들까지 무조건 다 처벌을 받게 되는 심각하게 불리한 점이 발생합니다. 보복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발생하는 보복범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서 보복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보복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이게 맞는 거죠. 자, 반면에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더 큰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전혀 간과하고선 지금 이거 탁상공론하는 것 같은데, 자,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에 대해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제3자의 관점으로 언제든지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남녀들한테 이건 아주 치명적인 사생활 침해, 비밀, 은밀하게 나누는 그 사랑을 그 비밀을 노출시키는 아주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법이 규정한 위반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스토킹법에 해당하는 연애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매일 출근길에 여자 집에 들러서 태워서 함께 출근한다. 가항에 해당하죠. 남자가 매일 여자 집으로 가서 장미꽃 한 송이씩 100일 목표로 전달한다. 라항에 해당하죠. 남녀가 밤마다 눈이 벌게지고 전화비가 수십만 원 나올 정도로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다. 다항에 해당하죠. 남녀가 서로에게 택배를 선물로 택배로 선물을 매일 주고받는다. 이건 라항에 해당하죠. 비밀 연애 중인 회사 내 커플 중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근처 아지트 길목에서 기다린다. 나항에 해당하네요. 이렇게 두 사람에겐 건강하고 아름다운 연애의 모습이지만 제3자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외형상으로는 두 사람이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이건 똑 떨어지는 스토커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남녀는 그때마다 경찰서에 출두해서 두 사람이 스토킹 관계가 아니라 연애 중이라는 것을 진술해야 합니다. 자, 장미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매일 여자 집에 찾아가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동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남자 왜 맨날 여자 집에 맨날 가는 거야. 내용을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가니까 스토킹법에 딱 떨어지는 범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속을 모르니까 일단 혹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건 터지면 안 되니까 경찰서에 신고하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는 그 내막을 알아야 되니까 두 사람을 다 불러야 되겠죠. 당신 왜 맨날 이 집 가느냐. 그러면 이제 여자한테 불러서 우리 둘이 스토킹 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뭐 연애 중이라는 것을 진술을 해야겠죠. 이 두 사람이 경찰서에 출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남녀를 시샘하고 질투하는 제가 저라고 치죠. 제가 신고를 한 뒤에 제 친구들에게도 알려서 돌아가면서 신고에 동참한다면 이 두 남녀는 밥 먹듯이 경찰서를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또 매일 택배를 배달해주는 택배기사 아저씨가 우리 이 손님한테는 맨날 물건이 오는데 이거 고객을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고 고객에게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원치 않는 그 사생활 침해, 사생활 비밀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연애 중인 모든 남녀가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이게 과연
스토킹 피해를 줄이고 보호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것뿐 아닙니다. 수사관이 잠복 근무하는 것도 저 스토킹법 저 지켜보는 것 나항의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거 저 잠복 근무로 감시당했던 사람이 아무 혐의가 없다면 이 수사관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스토킹법 위반이죠. 저 조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것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똑 떨어지는 저 스토킹 행위입니다. 그러면 저 수사관이 잠복 근무하는 거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해야 되지. 그 스토킹 저 잠복 근무한 그 사람이 뭐 범인이 되거나 저 죄가 있어서 처벌을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뭐 정당한 행위가 되니까 스토킹이 아닌데 아무 저 혐의가 없이 풀려나는 사람을 잠복 근무했으면 이거 스토킹법이 저 똑 떨어지는 스토킹법 위반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뭐 기어코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나라고 이거 고집을 부리는 것인데, 여튼 스토킹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법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가해자나 피해자보다 대화 소통, 감정 처리, 감정 표현에 경험이 많은 분이 도움과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린 40대 중년 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0명쯤 응답했는데 그 중에 1명이 중립이었었어요. 모르겠다 그러고 그 나머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10명을 했는지 11명을 했는지 9명이 했는지 하여튼 그 부분인데 하나가 중립이었었고 나머지에서 그때 5대4 정도 가량으로 어느 쪽이 많았냐면 20대 청년이 40대 중년 여인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쪽이 많았습니다. 이거 40대 중년 여인들이 대답을 한 설문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17년, 18년 전 일이므로 지금은 더 많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아마 주변 분들한테 한번 그 설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쪽에 그러니까 40대 청년이 20대 청년이 40대 중년 여인을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쪽에 응답하실 정도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 단순 스토킹으로 인한 마찰을 충분히 설득하고 중재할 수 있으리라고 저 추천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토킹 문제를 줄이고 해결하는 우선순위는 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이해의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지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는 제3자의 설득, 조언, 중재의 노력. 바로 40대 중년 여인 중에서 저런 대답을 할 정도의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설득, 조언, 중재 노력을 하시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법의 힘을 빌리되 가해자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마지막까지 열어두도록 반의사 불벌죄는 반드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